1942년 2월 1일 일본에 의해 진주만 기습이 감행된 지 2달이 채 안 된 시점에 미국 항공모함 요크타운과 엔터프라이즈의 항공대가 일본의 방어선 최전방에 위치한 마셜 제도와 길버트 제도의 일본 기지를 공습했습니다. 진주만 기습으로 인한 충격과 태평양에서 일본에 비해 열세인 해군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소극적으로 나가지 않고 적극적인 공세 전략을 취한다는 것을 알려준 작전이었는데요. 마셜 길버트 제도 공습으로부터 20일이 지난 2월 20일에는 일본이 장악한 지 얼마 안 된 라바울에 대한 공습을 위해 항모 렉싱턴 그룹이 다가가서 이를 요격하기 위해 나온 일본 폭격기 17기 중에 15기를 격추시키는 전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비록 전투기 호위도 없었고 이후 라바울 공습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공중전도 미군 조종사들이 경험을 쌓고 사기를 높이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이 전투에 곧이어 홀지 제독이 지휘하는 항모 엔터프라이즈 그룹이 다시 출동해서 12월 하순에 일본에 넘어간 웨이크섬 공습에 나섰습니다. 여기에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원래 홀지 제독의 엔터프라이즈를 중심으로 한 태스크포스 8은 태스크포스 13으로 이름을 바꾸고 2월 13일에 출동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월 13일은 하필 13일의 금요일이어서 홀지 제독은 출항일과 태스크포스 번호를 바꿔줄 것을 지휘부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홀지 제독이 이런 미신을 실제로 믿어서 요청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항모 엔터프라이즈 그룹은 태스크포스 16으로 번호가 바뀌고 출항일도 하루 늦춰진 발렌타인데이인 2월 14일이 되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항모 그룹에 붙여진 태스크포스 16 명칭은 미드웨이 해전까지 이어집니다. 미국 항모부대는 웨이크섬에 도착해 공습과 함포 사격을 실시했고 이후 도쿄에서 약 1800여 킬로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마커스 섬, 일본 이름으로는 미나미 토리시마에 대한 공습도 감행했습니다. 비록 이 두 섬을 점령하거나 매우 큰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니지만 미 해군이 태평양 지역에서 열세인 전력에도 불구하고 전쟁 극초반에 계속 공격에 나서면서 주도권을 일본에 빼앗기지 않고 계속 괴롭히려는 노력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에 미국 내부에서 예상치 못한 태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라바울을 점령하고 남태평양 지역에 대한 거센 압박에 들어가자 가장 큰 불안을 느낀 곳은 역시 적을 바로 앞에 두게 된 호주였습니다. 진주만 등에서 호주로 오는 보급로와 연락 루트는 일본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었고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 중요한 동맹인 호주와 뉴질랜드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존 커틴 호주 수상은 1942년 2월 15일 싱가포르에 함락되자 영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아프리카에서 싸우던 호주 육군을 전부 본토로 소환했습니다. 또한 1942년 2월 19일에는 일본 항공대가 호주 본토의 다윈을 공습해서 600명이 넘는 사상자와 11척의 배가 침몰하고 30여 대의 항공기가 파괴되기도 해서 일본군이 호주에 쳐들어올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4일이 지난 2월 23일에는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노변 정담이라고도 일컬어지는 파이어사이드 챗을 통해 중요한 동맹인 호주 및 뉴질랜드의 방어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이렇게 호주 방어를 위한 정치적 압력이 강해졌고 이런 압력은 대서양과 태평양의 미 해군을 총지휘하는 킹 제독을 통해 태평양 함대 사령관인 니미츠 제독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킹 제독은 현재 니미츠가 태평양에서 벌이고 있는 작전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았지만 동시에 태평양 미 해군력의 일부, 특히 항모 전단을 호주 방어를 위해 투입하길 원했고 니미츠는 이에 반대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이 노출되기 이전에 이미 전선이 남쪽으로 계속 다가오고 있었는데 6인이 동부 해안에 레이 살라마우아에 일본군이 상륙하자 미 항모부대가 출동해 공습을 벌여 많은 수의 수송선을 파괴하는 등 피해를 주었고 이는 곧 호주를 바라보는 포트 모레스비를 공략하려는 일본군에게 작전을 성공시키려면 항공모함을 동원하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나온 대로 연합함대를 중심으로 한 일본 해군의 일부가 결정적 일전을 원한 반면 이러한 공세작전에 일단 반대했던 그룹도 존재했고 미 해군에서도 호주를 중심으로 한 방어선 고수를 원한 사람들이 있던 반면 니미츠처럼 적극적인 작전을 원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국 양국에서 공격 전략이 힘을 얻으면서 미국과 일본 항공모함 전단이 곧 맞붙게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이 영상은 현재 연재되고 있는 미드웨이 해전 시리즈의 일부이며 지금은 1941년 12월 태평양 전쟁 발발 시부터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 사이에 벌어진
미드웨이 해전과 연결되는 중요한 사건 및 미일 양측의 내부 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1942년 4월에 벌어진 미드웨이와 연관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해군은 이렇게 진주만 기습 이후 3개월이 되어가는 동안 항공모함을 동원해 일본이 장악한 태평양의 여러 지역에 대한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미국의 작전이 곧 본토 폭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평양이 워낙 넓어서 미 항공모함이 일본 근해로 다가온다 해도 미군 항공기들이 발진하기 전에 요격할 수 있을지 장담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군 입장에서도 여러 군데 공격을 가했지만 사실 큰 전과를 거둔 것도 아니었고, 특히 루즈벨트 대통령은 진주만 기습 직후부터 미국민들에게 무언가 확실히 보여줄 만한 작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이 세워지고 실행된 작전이 바로 둘리틀 공습이었습니다. 여기서 둘리틀 공습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작전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항모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이 순양함 4척, 구축함 8척과 함께 일본 근해로 왔는데, 일본에서 1200km 동쪽 지점까지 접근했고 그 위치는 대략 이 사각형 지점입니다. 항모 호넷에서 B-25 폭격기 16기가 출격해 도쿄를 포함한 일본 여러 지역을 폭격하고, 미 항공모함들이 급히 빠져나가는 사이 폭격기들은 중국에 불시착했습니다. 폭격이 이루어진 날은 1942년 4월 18일이었습니다. 결국 미군이 1942년 2월부터 길버트 마셜 제도부터 올라가 일본 본토까지 공격한 셈인데요. 일본에서는 이미 오가키마토메 연합함대 참모장이 3월경에 미 항모 전대가 추진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작전이 바로 도쿄 공습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이제 오가키 참모장의 불길한 예감이 실제로 실현된 것입니다. 제가 2년 전쯤에 둘리틀 공습에 대해서 짧은 영상 2개를 만든 적이 있는데 2년 전이라서 편집도 좀 그렇고 내용도 짧고 해서 요약 정리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지난 영상에서 1941년 12월 30일 기준으로 태평양의 미 항모가 4척이 되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중 사라토가가 1942년 1월 11일 일본 잠수함의 어뢰를 맞아서 미드웨이 해전 이후에나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취역한 지 얼마 안 되었던 항모 호넷이 시험 항해를 마치고 1942년 3월 하순에 태평양에 합류했습니다. 잘 나가던 전쟁에서 생각지도 못한 폭격을 수도에 맞은 일본의 충격은 매우 컸습니다. 일본 기록에는 둘리틀 공습으로 인한 일대 충격, 정신적 동요 등의 표현이 보입니다. 비록 물질적 피해는 미미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둘리틀 편대는 일본에 입힌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일본에서 존경을 받아오던 야마모토 이소로쿠 연합함대 사령장관에 대한 비난의 내용이 담긴 투서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사실 야마모토 장관도 미 항공모함에 의한 이런 공습 가능성을 이전부터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장관은 이 폭격이 미군과 미국민들의 사기를 고양시킬 것이 확실하다고 예상했고, 이미 작전 실시가 결정된 미드웨이 해전에서의 승리를 통해 미국 항모부대를 무조건 경멸해야 할 필요성을 통감했다고 일본 기록은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마모토 장관은 일본 본토가 폭격을 당할 경우 해상 방위를 맡은 해군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여론도 안 좋아질 것을 미리 간파하고 염려했습니다. 둘리틀 공습의 성공으로 미드웨이 작전에 당초 반대했던 대본영 해군부도 미국 항모부대를 잡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미드웨이 작전에 대해 적극적이 되었습니다. 일본 기록에는 또한 둘리틀 공습이 대본영 해군부와 야마모토 장관의 연합함대 간의 감정적 간격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리틀 공습은 미드웨이 작전에 관한 일본 육군의 생각을 바꾸는 데도 일조했습니다. (1942년 4월 5일) 일본 해군 군령부는 육군참모본부에 서한을 보내 알류샨 열도와 미드웨이를 육해군 협동으로 공략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원래 알류샨 열도 공략 작전에 해군이 육군 1개대대 파견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나, 첫 제안으로부터 열흘이 지난 4월 15일 해군은 알류샨 열도에 육군 3개대대 파견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미드웨이 점령에는 해군 6전대 2개대대를 사용하겠다고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육군 측은 알류샨 작전에 참가할 생각이 없다고 해군 군령부 측에 같은 날 전달했습니다. 양군은 4월 이전에 이미 호주 고립을 위해 뉴칼레도니아, 피지 등을 공략하는 에페스 작전을 육해군 합동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육군은 더 이상 전선을 확장해 병력을 차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육군 측에서 해군의 통지를 보낸 3일 뒤인 4월 18일 둘리틀 공습이 감행됐고 육군 참모본부 측에서도 이 공습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알류샹과 미드웨이 작전이 실패하면 미군의 일본 본토 폭격에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판단해 두 작전에 협조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해군에 대한 협조를 주장했던 육군 측 인사는 다나카 신이치 참모본부 제1부장과 당시 참모본부 제1부 작전과 작전반장으로 요직 중에 요직을 맡고 있던 츠지 마사노부 중자였다고 합니다. 육군의 협조 결정은 4월 21일에 해군에 통보되었습니다. 육군은 처음에 반대했던 알류샹과 미드웨이에 각각 병력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참모본부 제1부장 다나카 중장은 부연 설명을 했는데 미드웨이 작전에 육군 병력을 보내는 것은 태평양 진공 작전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육군성 및 참모본부 고위 수뇌들이 거의 대부분 반대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시 육군은 오히려 남방작전에 투입했던 병력을 중국 전선 등으로 돌릴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둘리틀 공습으로 태평양 전역의 정세가 낙관을 불허한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결국 해군이 요청하지도 않았던 미드웨이에 육군 병력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드웨이를 성공적으로 점령해도 거리상 보급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난감한 것은 사실이어서 육군 측의 논리가 틀리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4월 16일 히로히토에게 보고가 이미 이루어졌고 해군 단독 추진으로 기울어가던 미드웨이 작전을 육해군 합동작전으로 만든 결정적 계기는 바로 둘리틀 공습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일본 육사 36기 수석인 츠지 마사노부에 이어 37기 수석으로 당시 참모본부 부원이었던 이모토 쿠마오 중좌의 증언에 의하면 일본군 수뇌부가 태평양 전쟁 작전 지도 전반에 관해 가지고 있던 확신이 둘리틀 공습으로 인해 동요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모토 중좌에 의하면 당시 일본군 수뇌부 내부에 퍼져 있던 생각은 일본의 세력권을 확장해서 적의 항공 세력이 일본 본토를 건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고 야마모토 장관이 주장하는 대로 결전을 통해 적을 격파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둘리틀 공습으로 인해 결국 야마모토 장관의 생각이 육해군 공이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모토 중자는 미드웨이 작전 협의에 관해 해군과 연락을 책임지는 임무를 맡았고 육군 병력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전하자 해군 측에서 크게 기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둘리틀 공습으로 인해 미드웨이 작전은 일본 해군만이 아닌 일본군 전체에 관심이 쏠린 중요한 작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미드웨이 해전 시리즈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